잘 걷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침대에 눕게 됐대요. 앉았다가 못 일어나서 119에 실려갔다더라고요. 다리 힘만 있었어도 그렇게까지는 안 됐지. 노년엔 다리가 무너지면 인생 전체가 무너집니다. 하체 근육은 생명줄입니다. 걷는 건 기본이고 일어나고 버티고 넘어진 후 다시 일어나는 힘이 곧 생존력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걷기만 하면 된다고 믿고 있다면 지금 당장 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지금부터 공개할 6가지 하체 비결은 노년의 마지막 생존 기술입니다. 끝까지 안 보면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먼저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년의 튼튼한 다리와 하체를 만드는 첫 번째 비결은 걷기보다 중요한 건 엉덩이 근육입니다. 71세 정혜수 씨는 매일 아침 공원에서 1시간 이상을 걸었습니다. 핸드폰만 보기엔 하루 8,000보 이상 찍히지 않는 날이 없었고 주변 어르신들 사이에선 저분은 진짜 철인이다라는 말까지 들을 정도였습니다. 걷기야말로 최고의 운동이라 믿었던 그는 어느 날 평소처럼 횡단보도를 건너다 그만 발을 헛디뎌 넘어졌습니다. 심하게 다친 것도 아니었는데 이상하게도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다리는 멀쩡한데 엉덩이 근육이 거의 없습니다. 균형을 잡아줄 중심 근육이 없어서 일어나지를 못하신 겁니다. 걷기만으론 하체가 튼튼해지는 게 아니라는 걸 그제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 재활치료를 받으며 앉았다 일어나기를 매일 수십 번 반복해야 했습니다. 반대로 68세 한춘자 씨는 처음부터 엉덩이 근육 운동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걷는 것도 좋지만 중심을 잡는 힘은 엉덩이에서 나온다는 건강 프로그램을 보고 매일 화장실 가기 전과 TV 보기 전에 앉았다 일어나기 10회를 실천했습니다. 하루 30번, 시간으로 치면 고작 5분도 안 되는 이 운동이 그녀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어느 날 마트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질 뻔했지만 한 손으로 카트를 잡고 중심을 단단히 잡으며 바로 몸을 세웠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아줌마 반사신경 장난 아니에요 라며 감탄했지만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반사신경이 아니라 엉덩이 근육 덕분이지. 바로 이 차이입니다. 매일 걷는다고 해서 다리가 튼튼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위험한 순간에 몸을 지탱해주는 건 종아리도 허벅지도 아닌 엉덩이 근육입니다. 걷기 운동은 하체 일부만 자극할 뿐 하체의 중심인 엉덩이는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걷는 사람조차 넘어진 순간 벌떡 일어나지 못하고 고관절이나 골반이 부러져 침대에서 몇 달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엉덩이 근육은 나이가 들수록 가장 먼저 빠지는 부위라는 점입니다. 60세 이후부터는 운동하지 않으면 10년에 15% 이상 근육량이 사라집니다. 이걸 방치하면 걸을 땐 멀쩡해 보여도 단 한 번의 충격에 쓰러지고 나서야 비로소 그 심각성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습니다. 지금 당신이 매일 걷고 있다고 안심했다면 그건 착각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단련해야 할 진짜 하체는 엉덩이입니다. 균형을 지키고 몸 전체를 지탱해주는 핵심 부위는 바로 그곳입니다. 걷는 다리보다 중요한 건 버티는 엉덩이입니다. 지금 영상에서 다루는 다음 비결은 이 엉덩이 근육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 방법을 놓치면 당신의 하체는 여전히 위험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튼튼한 다리와 하체를 만드는 두 번째 비결은 누워서 하는 다리 들기 운동이 진짜 효과 있습니다. 73세 이정식 씨는 평생을 건강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습니다. 골프도 즐기고 등산도 꾸준히 했으며 누구보다 활동적인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안 욕실에서 발을 헛디딘 순간 모든 자신감이 무너졌습니다. 대퇴골이 부러졌고 수술 후엔 혼자 일어나 앉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재활 중 간호사는 말했습니다. 걷는 건 잘하셔도 누워서 다리 드는 힘이 거의 없으시네요. 중심 근육이 약하신 겁니다. 정식 씨는 처음 알았습니다. 서 있는 힘과 누워 있을 때의 다리 힘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특히 침대에서 일어나거나 화장실을 갈 때마다 엉덩이와 허벅지가 말을 듣지 않는 걸 체험하며 단단히 깨달았습니다. 내가 운동을 안 한 게 아니라 엉뚱하게 운동하고 있었던 거구나. 반대로 67세 조영자 씨는 허리 통증 때문에 오래 서 있는 운동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대신 침대에 누워 하루 10분씩 한쪽 다리씩 천천히 들어 올리는 운동을 실천했습니다.
처음엔 힘이 없어서 다리가 덜덜 떨렸지만 2주쯤 지나자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이 훨씬 쉬워졌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찼습니다. 결정적인 변화는 미끄러운 바닥에서 중심을 잃었을 때 나타났습니다. 그대로 넘어졌다면 큰일 날 상황이었지만 몸이 반사적으로 다리 힘으로 균형을 잡고 스스로 자세를 회복했던 것입니다. 병원에서 진단받았을 때도 대퇴부와 엉덩이 근육이 아주 잘 유지되고 있다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하루 10분이 내 인생을 바꿨어요. 누워서 하는 다리 들기 운동은 겉보기엔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노년기 하체 기능을 지키는데 가장 핵심적인 운동입니다. 이 동작은 허리, 골반, 엉덩이, 허벅지를 동시에 자극하며 특히 넘어짐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코어 근육과 둔근을 강화합니다. 그럴 땐 멀쩡한 사람도 누워서 다리를 들어 올려보라고 하면 의외로 30초도 못 버팁니다. 근육이 없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걷기 운동만으로는 절대 강화되지 않는 이 근육은 실제로 몸을 지탱하고 균형을 잡아주는 핵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엉덩이와 복부 중심 근육이 급격히 줄어들고 바로 이 지지하는 힘이 사라지면서 일상생활에서 쓰러지고 주저앉는 사고로 이어집니다. 침대 위, 매트 위에서 누워 다리를 드는 단순한 동작 하나. 하지만 이 한 가지가 당신의 일상 전체를 지탱해 줄 수 있습니다. 숨을 내쉬며 천천히 다리를 들어 올리고 엉덩이에 힘을 주고 허벅지가 타오르는 걸 느낄 때마다 당신의 몸은 살아나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하체는 앉았다 일어나는 데 쓰는 힘만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워 있을 때도 스스로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넘어지는 순간 당신을 지켜주는 건 기계식 보행 보조기도 비싼 신발도 아닙니다. 바로 누워서 길러진 하체 근력입니다. 세 번째 비결은 무릎 아픈 분은 계단보다 평지 왕복이 해답입니다. 69세 윤태호 씨는 계단 오르기가 최고의 운동이라는 말만 믿고 매일 아파트 5층까지 오르내렸습니다. 처음엔 땀도 나고 개운했지만 한 달쯤 지나자 무릎이 욱신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참고 계속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계단을 내려오다 발을 헛디뎌 무릎이 꺾였고 병원에서 반월상 연골판 손상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연골이 이미 많이 닳아 있었습니다. 계단이 독이 된 겁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태호 씨는 말합니다. 건강하려고 했던 운동이 평생 고통의 시작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반대로 72세 이명자 씨는 2년 전부터 무릎 통증이 있어 계단을 피했습니다. 대신 집 앞 공원 평지 구간을 하루 40분씩 천천히 왕복하며 걷기 운동을 해왔습니다. 처음엔 이렇게 가볍게 걸어서는 효과 없을 것 같다는 의심도 있었지만 3개월쯤 지나자 무릎 통증이 사라졌고 허벅지 근육도 단단해졌습니다. 병원에서도 근육이 잘 잡혀 있어 관절 부담이 적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운동은 강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무릎이 약한 노년층에게 계단은 칼날 위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하체를 단련하기 위해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오히려 연골을 닳게 하고 관절을 손상시키는 역효과를 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무릎 연골은 자연스럽게 얇아지고 관절 사이의 윤활액도 줄어들어 충격 흡수가 어렵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계단을 오르면 체중이 무릎 관절에 3배 이상 실리게 되고 그 압박이 반복될수록 무릎은 조용히 망가집니다. 계단을 오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릎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하체 근육을 충분히 단련하는 평지 걷기입니다. 단순히 걷는 것이 아니라 왕복 코스를 정해 일정한 시간 동안 반복 걷기를 하면 다리의 반복 자극과 방향, 전환이 동시에 이루어져 하체 전반의 균형 감각과 지구력을 함께 키울 수 있습니다. 무릎이 아픈 분일수록 반드시 기억해야 할 원칙은 하나입니다. 통증 없는 움직임이 진짜 운동입니다. 계단은 무릎을 망가뜨릴 수 있지만 평지는 근육을 살립니다. 특히 평지에서는 발바닥 전체가 바닥에 닿는 접촉면이 커져 안정적인 보행이 가능하며 중심이 흔들리지 않아 낙상 위험도 줄어듭니다. 무릎에 통증이 느껴지는 순간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더 세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 걷는 것입니다. 힘이 들고 땀이 난다고 해서 운동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무리한 자극이 당신의 관절을 조용히 파괴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체 근육은 버텨낼 수 있지만 무릎 관절은 한번 다르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은 한번 하면 끝이 아니라 이후에도 반복적인 관리와 통증,
보조기구 의존이 뒤따릅니다. 지금 당신이 선택해야 할 길은 무릎에 칼을 들이대는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을 걷는 것입니다. 평지를 걷는 것, 특히 왕복 코스를 규칙적으로 반복하는 운동은 노년, 하체 강화에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걸음 속도보다 꾸준함이 중요하며 방향을 바꾸는 동작 하나하나가 관절의 안정성과 회복력에 도움을 줍니다. 무릎이 약하다면 지금 당장 계단에서 내려오십시오. 당신의 하체는 평지에서 다시 태어납니다. 네 번째 비결은 오래 걷는 것보다 제대로 걷는 게 중요합니다. 70세 임동훈 씨는 하루도 빠짐없이 2시간 이상씩 걷는 걸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만보계를 항상 착용하고 다니며 수치를 확인하는 것이 일과의 일부였습니다. 나는 매일 10,000보 넘게 걸으니까 다리 하나는 자신 있어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고 주변 사람들도 그 부지런함에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왼쪽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고 걷고 나면 종아리와 발목이 저릿저릿해졌습니다. 병원을 찾은 그는 충격적인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리를 너무 많이 쓰셔서 근육이 아니라 관절이 먼저 망가졌습니다. 발을 끌며 걷는 잘못된 자세로 인해 하체가 비대칭이 됐습니다. 운동이 건강을 망친 대표 사례였습니다. 반면 68세 윤미자 씨는 하루 30분만 걷지만 자세와 보폭에 집중했습니다. 머리는 들고 허리를 펴고 발끝부터 뒤꿈치까지 정렬을 의식하며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방송에서 알려주는 방법을 따라했을 뿐이지만 점점 하체에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졌고 걷고 나면 피로감보다 개운함이 남았습니다. 병원에서의 정기검진에서도 근육 균형이 잘 잡혀 있고 관절 상태도 매우 좋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예전엔 그냥 걷기만 했는데 이제는 걸을 줄 압니다. 많은 사람이 오래 걷기에 집착합니다. 몇 보를 걸었느냐, 몇 시간을 걸었느냐에 집중하지만 정작 어떻게 걷느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체 건강은 걷는 양이 아니라 걷는 질에서 결정됩니다. 척추가 굽은 채 걷거나 발을 끌며 걷는 자세는 하체, 근육에 힘을 주기는커녕 관절에만 무리를 주고 피로와 통증만 쌓이게 만듭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자세는 무너지고 걸음은 짧아지며 몸의 중심이 흔들립니다. 이때 바른 걸음이 아니면 아무리 많이 걸어도 하체는 단단해지지 않고 오히려 다리 근육은 약해지고 관절만 상합니다. 잘못된 걸음으로 10,000보를 걷느니 바른 자세로 1,000보를 걷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한 선택입니다. 제대로 걷는다는 것은 단순히 바르게 서 있는 게 아닙니다. 발 뒤꿈치부터 바닥에 닿고 무릎은 부드럽게 굽혔다 펴며 허벅지와 엉덩이의 중심 근육을 활용해 앞으로 내딛는 전신의 움직임입니다. 이 과정에서 엉덩이 근육이 활성화되고 허리와 골반의 균형이 잡히며 하체 전반의 근력이 자연스럽게 형성됩니다. 무릎 통증, 골반 비틀림, 허리 통증의 상당수는 잘못된 걸음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걸음 하나가 곧 건강 전체를 좌우합니다. 단순히 많이 걷는 것에 중독된 사람은 결국 자신이 스스로 다리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늦게서야 깨닫습니다. 노년에 진짜 필요한 걷기는 시간 싸움이 아닙니다. 자세 싸움입니다. 걷기의 양은 숫자일 뿐이고 걷기의 질이 당신의 하체를 살립니다. 오늘도 걷고 있는 당신, 과연 제대로 걷고 있습니까? 잘못된 걸음으로 만든 피로와 통증이 당신의 하체를 조용히 무너뜨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단 10분이라도 바르게 걷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당신의 다리는 시간보다 자세에 반응합니다. 하체를 살리는 걷기는 얼마나가 아니라 어떻게입니다. 잘못된 습관이 낙상이 되고 바른 걸음이 당신의 다리를 지켜냅니다. 지금부터 걷는 방법을 바꾸십시오. 그 작은 차이가 인생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5번째 비결은 무릎 보호대보다 더 중요한 건 체중 관리입니다. 71세 문영준 씨는 무릎이 아파 걷기조차 힘들어지자 동네 약국에서 추천받은 15만 원짜리 고급 무릎 보호대를 샀습니다. 착용하면 확실히 덜 아픈 느낌이 들었고 자신도 모르게 이제 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때부터 매일 보호대를 차고 공원을 걸었고 계단도 무리 없이 오르내렸습니다. 하지만 3개월쯤 지나자 이상하게도 통증은 더 심해졌고 무릎이 붓고 뻣뻣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MRI 검사를 받은 결과 연골이 심하게 닳아 있었고 무릎 내부에 염증이 가득 찬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체중이 82kg이면
계단 한 칸 오를 때 무릎엔 240kg의 압력이 실립니다. 보호대는 잠깐 버텨줄 뿐 무게 자체가 문제입니다. 결국 문 씨는 수술 날짜를 잡았고 그가 아끼던 무릎 보호대는 쓰레기통으로 들어갔습니다. 반면 69세 배정숙 씨는 체중이 늘며 무릎 통증이 시작됐지만 보호대 대신 식단 조절과 체중 감량을 선택했습니다. 하루 2끼만 먹고 저녁엔 밀가루와 튀김류를 철저히 끊었습니다. 대신 야채와 단백질 위주의 식사로 바꾸고 하루 30분씩 가볍게 걷기만 했습니다. 5개월 후 체중이 8kg 줄자 무릎 통증은 거짓말처럼 사라졌고 예전엔 두려웠던 계단도 편하게 오르내릴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도 지금 상태면 인공관절 수술은 안 하셔도 됩니다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정숙 씨는 말합니다. 예전엔 보호대 하나에 의지했는데 내 몸무게 하나만 줄이니까 무릎이 저절로 편해졌어요. 또 다른 사례. 66세 이창호 씨는 젊었을 때부터 복부 비만이 심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은퇴 후 등산을 취미로 삼았고 무릎이 아플 땐 무릎 보호대를 2겹으로 감고 올랐습니다. 어느 날 하산 중 미끄러지며 넘어졌고 무릎 인대가 파열돼 긴급 수술을 받았습니다. 의료진은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릎이 못 버틴 게 아니라 체중을 이기지 못한 겁니다. 무릎을 망가뜨린 건 보호대가 아니라 당신의 배입니다. 이후 그는 식단을 고치고 10kg을 감량하면서도 등산은 잠시 멈췄습니다. 1년이 지나고 무릎은 정상으로 회복됐고 다시 가벼운 등산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보호대가 아니라 내 뱃살이 문제였어요. 노년기에 무릎 통증이 생기면 많은 이들이 보호대를 찾습니다. 하지만 진짜 원인은 다름 아닌 체중입니다. 무릎은 체중 1kg이 늘어날 때마다 3kg의 하중을 더 받습니다. 평지를 걸을 때도 계단을 오를 때도 당신의 관절은 당신이 감당 못할 무게를 안고 버티고 있습니다. 아무리 비싼 보호대를 차도 그 무게 앞에선 무릎은 무너집니다. 무릎을 진짜 보호하고 싶다면 보호대를 고를 게 아니라 체중계에 먼저 올라야 합니다. 살을 빼는 것이 곧 무릎을 살리는 길입니다. 하체의 진짜 힘은 보호대가 아니라 가벼워진 몸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무릎이 아프다면 그 고통의 시작은 당신의 무게일 수 있습니다. 늦기 전에 몸을 덜어내십시오. 그것이 무릎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해답입니다. 6번째 비결은 앉았다 일어나기 10회, 매일의 생존 연습입니다. 73세 이만호 씨는 그동안 별다른 운동 없이 그럭저럭 일상을 살아왔습니다. 하체 힘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건 느꼈지만 아직 걷고 움직일 수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화장실에서 일어난 순간 갑자기 중심을 잃고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일어나려고 애썼지만 하체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그대로 30분 넘게 바닥에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 순간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내 몸은 내가 일으켜 세울 수 있어야 한다는 당연한 진리를 놓치고 있었다는 것을. 병원에서는 하체 근력이 심각하게 떨어져 있다며 가장 먼저 해야 할 운동으로 앉았다 일어나기를 권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살아있으려면 일어설 수 있어야 한다는 걸. 반대로 70세 한경숙 씨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하는 첫 번째 일로 앉았다 일어나기 10회를 정해놓고 지켜왔습니다. 처음엔 무릎이 삐걱거리고 허벅지가 떨렸지만 매일 반복하자 몸이 놀라울 정도로 안정감을 되찾았습니다. 특히 식탁 의자, 소파, 침대 등 집안 어디서든 자유롭게 일어설 수 있다는 사실이 주는 자신감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6개월 전 미끄러운 욕실에서 넘어질 뻔했을 때도 반사적으로 다리에 힘이 들어가며 중심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앉았다 일어나기 덕분에 나는 아직 내 몸을 지킬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 74세 정복현 씨는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점점 혼자 일어나는 시간이 길어지고 의자에서 일어설 때마다 사람 손을 빌려야 했습니다. 어느 날 TV 프로그램에서 앉았다 일어나기를 매일 하면 하체가 살아난다는 말을 듣고 따라 해보려 했지만 단 한 번도 스스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미 나를 일으킬 수 없는 몸이 되어 있었다. 이후 물리치료를 병행하며 근력을 회복 중이지만 여전히 바닥에서 혼자 일어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도 매일 말합니다. 그때 조금만 했더라면 지금은 안 이랬을 텐데.
앉았다 일어나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력 테스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무릎과 엉덩이 근육은 빠르게 줄어들고 중심이 무너지고 혼자서 일어나기조차 힘들어집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은 넘어지기 전까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의자에서 일어나고 다시 앉는 동작은 우리가 매일 수십 번 반복하는 기본 동작입니다. 하지만 노년기에는 이 동작 하나가 고통이 되고 불가능이 되며 결국 침대에 눕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하체가 약해진 사람은 넘어지면 일어나지 못합니다. 넘어진 순간 생존을 가를 수 있는 건 바로 일어서는 힘입니다. 하루 10번, 단 3분이면 충분합니다. 당신의 엉덩이, 허벅지, 무릎이 동시에 깨어나는 시간입니다. 처음엔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건 횟수이고 중요한 건 매일 반복하는 습관입니다. 그 습관이 당신의 일상, 당신의 자존심, 당신의 생명을 지켜줍니다. 지금 이 순간도 의자에서 혼자 일어나는 게 어려운 분이 있다면 그것은 경고입니다. 무릎 보호대보다, 약보다, 지팡이보다 먼저 해야 할 건 바로 앉았다 일어나기입니다. 스스로의 몸을 일으킬 수 없다면 누구도 당신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오늘부터 매일 의자 앞에 서십시오. 그곳에서 당신의 인생이 다시 시작됩니다. 다리는 한번 무너지면 절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병원 침대 위에서 그때 조금만 했더라면을 외쳐봐야 이미 늦습니다. 지금 당신이 버티는 힘, 살아있는 힘은 바로 하체에 달려 있습니다. 걷는 게 아니라 일어서는 순간부터 생존이 시작됩니다. 멈추지 마십시오. 당신의 두 다리는 아직 살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딸이 말리니까 괜히 화내고 며칠째 연락도 안 했다대요. 같이 사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돈만 몇천 나갔다더라. 자식들에겐 비밀로 하자며 명의도 넘기려 했대. 이런 이야기가 남의 일 같으십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사랑이라는 감정에 취해 인생이 통째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노년에 찾아온 감정이 달콤하다고 방심하면 그 끝은 외로움보다 더 깊은 절망입니다. 이번 영상은 노년의 이성적 사랑에 집착하면 안 되는 5가지 이유에 대한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노년의 이성적 사랑에 집착하면 안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외로움이 착각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고요한 방 안, 울리지 않는 전화기, 혼자 먹는 밥상,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되는 침묵은 노인의 가슴을 파고듭니다. 괜찮다고 애써 말해도 마음은 점점 텅 비어갑니다. 이때 누군가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면, 작은 배려 하나를 보여주면 그 감정은 곧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외로움이 만든 환상입니다. 마음의 공백이 커질수록 그 빈자리를 누군가의 존재로 채우고 싶어하는 욕망이 커지며 결국 상대의 말투, 시선, 행동 하나하나를 왜곡해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나한테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 처음이야. 그 사람이 날 보면 항상 웃어줘. 이젠 나 없이 못 산대요. 이런 문장들은 외로움이 빚은 착각의 결과물입니다. 상대는 단지 친절했을 뿐인데 그 친절이 과대 해석되며 관계의 균형이 깨집니다. 노년의 감정은 깊고 절박하기 때문에 마음이 빠지면 속도는 젊을 때보다 훨씬 더 가속화됩니다. 그리고 그 빠른 감정은 한쪽의 무너짐으로 이어지기 십상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감정이 착각이라는 사실을 주변에서 아무리 알려줘도 본인은 끝까지 부정한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말리는 사람을 원망하고 경계하라고 충고하는 자식에게 등을 돌립니다. 넌 몰라. 그 사람은 진심이야. 내가 지금 외로워서 그러는 줄 아니? 라고 말하며 오히려 착각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듭니다. 그 결과 가장 지켜야 할 인간관계는 멀어지고 가장 경계해야 할 감정에 사로잡혀 외로운 전쟁을 혼자 감당하게 됩니다. 광주 북구에 사는 1951년생 정화순 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10년 넘게 혼자 살아왔습니다. 평소에 조용한 성격이었고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는 집 근처 작은 텃밭을 돌보며 시간을 보내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근처 약국에서 자주 마주치던 60대 후반 남성에게 혼자 지내시죠? 라는 말을 들었고 그 이후로 안부 인사와 함께 이런저런 대화가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성은 단지 친절했을 뿐이었지만 정 씨는 그것이 특별한 관심이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정 씨는 일부러 약국 앞에서 그 남성을 기다렸고 두세 마디 안부를 주고받는 것을 하루의 낙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점점 감정은 커졌고 이건 운명이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남성이 집에 냉장고가 고장났다며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정 씨는 기다렸다는 듯이 몇십만 원을 건넸고 그 이후에도 크고 작은 생활비를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남성은 점점 연락을 피했고 약국에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다른 여성과 다정하게 걷는 모습을 본 정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오해하지 말라는 말만 들었고 자신이 혼자 착각했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며칠간 밥도 먹지 못했고 이후 사람을 믿는 것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한 행동이 부끄럽고 주변 시선이 무서워지면서 세상과 단절하게 된 것입니다. 외로움은 사랑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착각을 키웁니다. 그 감정은 진실보다 욕망이 앞서며 나를 위해 다가온 사람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환상을 향해 집착하게 만듭니다. 노년은 조용하고 단단해야 할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외로움을 핑계로 누군가에게 마음을 던지면 돌아오는 건 상처와 후회뿐입니다. 이성적 사랑이 아닌 감정의 착각은 노후를 무너뜨리는 지름길입니다. 사랑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임을 견딜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외로움은 결국 당신을 속이게 됩니다. 노년의 이성적 사랑에 집착하면 안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노후 자산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아껴 모은 돈, 자식에게 민폐 끼치지 않으려고 악착같이 지켜온 그 자산이 한순간의 감정에 휘둘려 무너질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상대가 힘들다고 하면 돈을 내어주고 미래를 함께하자며 재산 일부를 넘깁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영원하리란 보장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 관계가 흔들리는 순간 되돌릴 수 없는 금전적 손해와 감정적 배신만 남게 됩니다. 노년은 자산을 운용하는 시기가 아니라 지키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 자산을 열어버리는 순간 인생 후반전은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문제는 이 시기에 감정이 불쑥 찾아오고 제어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외로움에 지친 마음에 누군가 다정한 말 한마디 건네면 방어선은 무너지고 지갑은 쉽게 열립니다. 그 사람은 다를 거야, 이번엔 진심일 거야 라는 착각에 빠지면 판단력은 흐려지고 결국 통장 비밀번호까지 넘기게 됩니다. 자식에게는 숨기고 친구들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혼자 감정에 취해 모든 걸 내어주게 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금전적 손실은 단순한 손해가 아닙니다. 말년의 삶을 통째로 흔드는 폭탄과 같습니다. 한 번 건넨 돈은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호의로 시작된 금전 지원이 당연한 것처럼 굳어지고 시간이 지나면 상대는 더 큰 것을 요구합니다. 주택명의 이전, 보증서기, 공동계좌 개설 등 점점 더 깊은 금전적 얽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문제는 그 관계가 끝날 때 법적으로도 보호받기 어렵고 가족에게조차 도움을 요청하기 힘들다는 점입니다. 결국 감정은 식고 돈은 사라지고 나만 남게 됩니다. 그것이 노년에 찾아온 사랑의 뒷모습입니다. 충청북도 제천에 사는 1955년생 백수님 씨는 정년퇴직 후 30년 모은 돈으로 작은 원룸 2채를 매입해 월세 수익으로 생활하던 여성입니다. 자녀는 모두 출가했고 조용하고 단정한 삶을 유지하던 그녀는 어느 날 아파트 복도에서 종종 마주치던 남성과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남성은 몸이 불편하고 형편이 좋지 않다며 도움을 요청했고 백 씨는 처음에는 도시락을 챙겨주는 등 소소한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관계는 가까워졌고 그는 우리 이제 남남처럼 지내지 말자고 말했고 백 씨는 그 말을 함께 인생을 마무리하자는 약속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그는 당신 앞으로 된 집은 내가 관리해 줄게. 통장만 잠깐 맡겨줘라며 점점 더 깊은 요구를 했습니다. 백 씨는 의심 없이 집 열쇠와 통장을 건넸고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뒤 월세 수익이 끊기고 세입자들이 집주인이 바뀌었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남성은 위임장을 받아 명의를 바꾸려 시도했고 은행 계좌에서는 거액이 빠져나간 상태였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서류상으로는 백 씨의 자발적인 동의가 있어 법적으로도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자녀들에게 전해지자 왜 그렇게까지 했냐, 사랑인지 돈인지도 구분 못하냐는 말들이 날아왔고 백 씨는 충격과 수치심에 외부와 연락을 끊고 지내고 있습니다. 노후 자산은 평생을 걸고 지켜온 생존의 무기입니다.
그 어떤 감정보다도 우선시되어야 하고 그 어떤 사랑보다도 보호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이 시기에 감정에 흔들려 자산을 건네는 일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인생 전체를 뒤흔드는 재난입니다. 사랑에 취해 자산을 내어준 사람은 결국 감정도 잃고 돈도 잃고 가족마저 멀어지는 삼중고를 겪게 됩니다. 노년의 사랑은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돈이 얽힌 사랑은 단 한 번의 판단 미스로 인해 평생의 안전망을 잃게 만듭니다. 감정보다 재산을 먼저 챙기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생존 본능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스스로 망치고 싶지 않다면 감정에 앞서 자산을 지키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사랑은 몰라도 통장은 절대 열지 마십시오. 노년의 이성적 사랑에 집착하면 안 되는 세 번째 이유는 몸이 약해질수록 상대에게 휘둘릴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은 자연스럽게 약해지고 외출도 줄고 사람들과의 교류는 좁아집니다. 이 틈을 파고드는 것이 바로 감정입니다. 누군가 다정한 말투로 접근하고 불편한 몸을 대신 챙겨주기 시작하면 처음엔 고마움이지만 곧 의존으로 바뀌고 의존이 깊어지면 상대의 말 한마디에 삶 전체가 좌우됩니다. 오늘은 약을 챙겨줬고 내일은 병원에 같이 가줬다고 해서 모레는 내 통장이나 집까지 넘겨주는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 하나로 나는 어느새 감정과 경제, 행동까지 상대의 손에 쥐어진 인형처럼 움직이게 됩니다. 이성적 사랑은 대등한 관계일 때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한쪽이 약해지면 그 관계는 불균형으로 기울고 그 틈을 감정이 아닌 조종이 채워버립니다. 상대가 화를 내면 죄책감을 느끼고 연락이 없으면 불안에 떨며 하루를 버팁니다. 이 사람 아니면 안 된다는 믿음은 사실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스스로 움직이기 힘든 상태에서 누군가를 전적으로 믿게 되는 순간 모든 판단력은 흐려지고 삶의 주도권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더 심각한 건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 내 자신이 누군가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점입니다. 상대의 기분이 좋을 땐 편안하고 나쁠 땐 벌을 받는 듯 숨죽이는 삶. 건강이 약화된다는 이유로 내가 약자가 되고 그 약점을 이용하는 사람 앞에선 늘 감사한 죄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늙어서까지 눈치 보고 사랑이란 이름에 붙잡혀 존재를 부정당하는 삶은 비극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1947년생 한경임 씨는 허리 디스크와 무릎 관절 통증으로 인해 외출이 거의 힘든 상태에서 홀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자녀들은 멀리 살아 자주 오지 못했고 동네 사람들과도 점차 왕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웃에 사는 60대 후반 남성이 자주 짐을 들어주고 병원에 데려다주며 친절을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이웃의 배려로 느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는 전화를 매일 걸어오기 시작했고 요즘 누구도 당신처럼 따뜻한 사람은 없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한 씨는 그의 말에 마음이 열렸고 삶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없으면 약국도 못 가고 그의 도움 없이는 외출 자체를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가족에게는 말하지 말고 당신 앞으로 된 통장을 잠깐만 맡겨달라며 접근했고 내가 당신을 위해 다 해줄 수 있다는 말을 내세우며 재산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점점 통제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통화하지 말라고 했고 자녀가 연락하면 전화를 끊게 만들었으며 약속 없이 찾아오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의 말투는 점점 거칠어졌고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라는 말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실제로 한 씨는 혼자서는 병원도 가지 못했고 식사도 제대로 못 챙기게 되면서 점점 그에게 종속되어 갔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녀가 방문했을 때는 이미 한 씨 명의로 된 보증서가 만들어진 상태였고 통장에서는 다수의 이체 기록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본인의 동의라는 말 앞에 조치는 제한적이었고 한 씨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고마워서 뭐라도 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나중엔 그냥 그 사람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았어요. 몸이 약해질수록 사람은 감정에 더 쉽게 휘둘립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누군가에게는 사랑이 아니라 기회가 됩니다. 노년에 가장 무서운 건 질병이 아니라 그 질병을 핑계로 삶을 지배하려는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결정할 힘이 없어진 순간부터 우리는 타인의 감정에 휘둘리는 꼭두각시가 됩니다. 그것이 아무리 다정한 말로 시작되었더라도 그 끝은 통제와 침묵일 뿐입니다.
노년에 진짜 지켜야 할 것은 사랑이 아니라 주체성입니다. 몸이 약해질수록 감정은 더 조심해야 하며 아무리 다정해 보여도 경계는 무너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노후의 자유는 혼자서 할 수 있음에서 오는 것이지 누군가에게 기대는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사랑에 집착하는 순간 그 자유는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노년의 이성적 사랑에 집착하면 안 되는 네 번째 이유는 사랑을 가장한 계산이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라는 말은 언제나 달콤하게 들립니다. 혼자 두고 싶지 않다, 평생 함께하고 싶다는 말 한마디에 가슴이 설레고 하루가 환해집니다. 하지만 그 속에 진심이 아닌 계산이 숨어 있다면 그 사랑은 독이 되어 인생을 파괴합니다. 노년의 외로움과 따뜻함에 대한 갈망을 악용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말은 다정하지만 속셈은 재산, 연금, 집, 보험에 있습니다. 겉으로는 연인이지만 속으로는 투자 대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특히 몸이 약하거나 가족과 멀어진 노인은 더 위험합니다. 그 허전함을 파고들어 관심을 주고 눈치를 보고 때로는 눈물까지 흘리며 신뢰를 쌓습니다. 그렇게 감정을 묶어놓은 뒤엔 천천히 요구를 시작합니다. 잠깐 돈 좀 빌려줘. 내 명의로 계약 좀 해줘. 가족에겐 말하지 말라는 말이 반복되면 이미 상대는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의 자산을 계산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항상 정을 앞세웁니다. 그동안 내가 해준 게 얼마인데 우리 사이에 그 정도도 못 믿냐는 말로 압박합니다. 말 한마디에 미안함을 느끼게 만들고 당신의 착한 마음을 죄책감으로 바꿔버립니다. 결국 사랑이란 이름 아래 지갑은 열리고 집문서가 움직이며 심지어 병원비까지 대신 내주는 상황까지 벌어집니다. 그 순간 그들은 본색을 드러내고 사라집니다. 남는 건 상처와 파괴된 삶뿐입니다. 대구 달서구에 사는 1952년생 장명자 씨는 평생 공직 생활을 하며 성실하게 살아온 여성입니다. 퇴직 후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지내던 그녀는 지역 건강센터 프로그램에서 한 남성을 만나게 됩니다. 그 남성은 젠틀하고 배려심 깊어 보였고 혼자 사는 게 외롭다며 자주 연락을 해왔습니다. 식사를 같이 하고 산책을 함께하며 관계는 빠르게 가까워졌고 장 씨는 이 남성에게 호감을 넘은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힘겹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사업 실패로 신용불량이 됐고 집도 담보로 잡혀 있어 힘들다고 했습니다. 장 씨는 망설이다가 500만 원을 도와주었고 이후에도 그가 어려움을 토로할 때마다 적게는 100만 원, 많게는 1000만 원씩 도와주었습니다. 그 남성은 감사를 표하면서도 자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중에 당신 명의로 집 하나만 해주면 내가 죽을 때까지 당신만 챙길게. 장 씨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갑작스레 터졌습니다. 그 남성이 연락이 끊긴 것입니다. 알고 보니 이미 같은 방식으로 다른 여성 2명에게도 금전적인 도움을 받아온 전력이 있었고 경찰에 고소당한 상태였습니다. 장 씨는 경찰 조사에서 그 사람의 말이 전부 사랑으로 들렸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어요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아무도 만나지 않고 집에만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이웃들은 그 나이에 속단이라는 눈초리를 보냈고 자식들도 왜 그렇게까지 했냐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사랑을 가장한 계산은 당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립니다. 겉으로는 연민을 가장하지만 속으로는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사람은 너무도 많습니다. 특히 노년의 사랑은 외로움과 금전이 얽히는 순간부터 더럽혀지기 쉽습니다. 나를 위해 울어주는 사람이라고 착각했지만 사실은 당신의 장고를 위해 눈물을 흘린 것일 수 있습니다. 노년의 감정은 절박해서 더 쉽게 속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감정은 가슴으로 느끼되 행동은 머리로 판단해야 합니다. 나를 위하는 척, 나를 아끼는 척 하는 사람일수록 더 의심하십시오. 진짜 사랑은 재산을 요구하지 않고 진심은 계약서 위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계산된 사랑에 인생을 내어주는 순간 그 사랑은 더 이상 당신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철저히 무너뜨릴 뿐입니다. 노년의 이성적 사랑에 집착하면 안 되는 5번째 이유는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기에 감정적 변수는 독이 되기 때문입니다. 노년은 덧셈이 아니라 뺄셈의 시간입니다. 새로운 것을 얻기보다는 쌓아온 것들을 정리하고 주변 인연을 정돈하며 내 인생을 돌아보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시기에 감정에 휘둘리는 일은
마치 조용히 닫히려는 문을 다시 거세게 열어젖히는 것과 같습니다. 격렬한 감정은 젊은 시절에는 활력이지만 노년엔 재앙입니다. 특히 이성적 사랑에 집착하게 되면 삶의 균형은 한순간에 무너지고 고요했던 인생의 말미는 예측할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이 시기의 감정은 위험합니다. 마음이 비어있고 외로움이 깊어질수록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전부를 걸고 싶어집니다. 그 감정은 급속도로 불어나 사랑이라는 이름을 달고 그 사람의 말투 하나, 연락 시간 하나에도 희비가 갈리기 시작합니다. 식사는 뒤로 밀리고 수면은 뒤죽박죽이 되며 평온한 루틴은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사라집니다. 감정이 커질수록 가족과의 관계는 소홀해지고 친구들과의 거리도 멀어지고 결국 모든 것을 그 사람 중심으로 재편하게 됩니다. 그 관계가 끝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후회, 배신감, 분노, 수치심. 무엇보다도 가장 치명적인 건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입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이 나이에 이게 뭐 하는 짓이었을까라는 자책이 깊어지면 삶의 의욕도 함께 꺼져갑니다. 감정 하나로 인해 인생 후반이 흔들리는 비극은 한두 번의 실수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감정의 제어를 포기했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입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1946년생 박경래 씨는 교직에서 퇴직 후 남편과 사별하고 조용한 말년을 보내던 중 공원 벤치에서 자주 마주치던 한 남성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는 부드러운 말투와 젠틀한 행동으로 박 씨의 마음을 끌었고 며칠 뒤 그는 요즘 아침을 함께 먹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박 씨는 심장이 뛰었고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부터 둘은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고 함께 밥을 먹고 산책을 하며 가까워졌습니다. 그는 어느 날 우리 이제 서로의 인생을 책임져주는 사이가 되자고 말했고 박 씨는 가족에게 말도 하지 않은 채 자신 명의의 소형 아파트를 전세로 돌려 그와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가족들은 뒤늦게 사실을 알고 격분했고 박 씨는 이 나이에 사랑을 찾은 게 뭐가 죄냐며 되레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1년이 채 되지 않아 그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말투는 냉정해졌고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았으며 금전 문제로 다툼이 잦아졌습니다. 결국 그는 떠났고 박 씨는 남은 전세금으로 생활을 이어갈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자식들과의 관계는 이미 틀어졌고 친구들 사이에선 왜 저런 선택을 했을까라는 뒷말만 남았습니다. 그녀는 이후 집 밖에 나가지 않았고 병원을 찾은 끝에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가장 고요하고 편안해야 할 인생의 마지막 시기가 감정 하나에 휘둘린 선택으로 인해 지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감정적 여지는 생각보다 길고 그 파괴력은 상상 이상입니다. 노년의 인생은 정리하고 평온하게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감정은 젊을 때처럼 회복이 빠르지 않으며 한번 무너지면 다시 세울 체력도 없습니다. 이 시기의 사랑은 심장을 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흔드는 도박일 수 있습니다. 남은 인생의 마지막 장을 감정의 변수로 얼룩지게 만드는 어리석음은 더 이상 반복돼선 안 됩니다. 진짜 평온은 감정이 아니라 균형에서 나옵니다. 감정은 조절할 수 있을 때만 가치 있고 사랑은 내 삶을 지킬 수 있을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인생의 마무리를 후회와 눈물로 채우지 않으려면 지금 감정의 속도를 늦추고 삶의 중심을 다시 붙잡아야 합니다. 감정이 뜨거울수록 노년의 삶은 더 쉽게 타버립니다. 그리고 그제는 평생의 자부심과 체면, 존엄일 수 있습니다. 영상이 끝나면 여러분들의 다양한 경험담이나 의견을 댓글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에게 기대지 마십시오. 기대는 기대일 뿐 돌아오는 건 서운함 뿐입니다. 나를 챙겨줄 줄 알았던 자식, 웃으며 함께하자던 친구 모두 삶에 치여 떠났습니다. 외롭지 않으려면 준비가 필요합니다.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노년에 마음 편히 사는 6가지 방법을 주제로 고요한 삶 속에서 나를 지키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노년에 마음 편히 사는 첫 번째 방법은 모든 관계에 예의를 갖되 정은 과하게 주지 않는 자세입니다. 할머니, 이번에도 찬거리 좀 남으시면 저희 쪽으로 좀. 2달에 한 번꼴로 연락조차 없던 옆집 며느리의 연락. 인천에 사는 77세 백명자 씨는 또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열무김치, 동태조림, 손수 만든 나물 반찬들까지 한가득 담아 건넸습니다.
그 집 형편 어려운 건 알지. 내가 도와줄 수 있을 때 도와야지. 그렇게 수년 동안 김장도 나눠주고 쌀도 쪼개 나누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자신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은 그 며느리는 단 한 통의 전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퇴원 후 우연히 마주쳤을 때 건넨 말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할머니, 몸 약하시면 애초에 무리하지 말지 그러셨어요. 그 순간 백 씨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베푼 건 정이었지만 그들이 받은 건 단순한 무료 서비스였다는 사실을. 그 뒤 백 씨는 변했습니다. 인사엔 인사만, 부탁엔 선을 그었습니다. 김치 담글 때 나눠주지 않았고 동네 모임에도 거리를 뒀습니다. 놀랍게도 사람들은 오히려 더 조심스럽게 대했고 예전보다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백 씨는 그제야 진짜 깨달았습니다. 나는 남에게 잘해준 게 아니라 나를 지워가며 매달렸던 거였구나. 노년이 외로운 가장 큰 이유는 스스로 쏟아부은 정에 스스로 상처받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처럼 관계를 맺다 보면 나도 모르게 정 때문에 참는다는 말로 감정을 억누르고 상처를 감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내가 그렇게 쏟은 정이 상대에게 의무가 아닌 편리함으로만 여겨질 때입니다. 노년에는 관계가 적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과한 정으로 관계에 지치는 것이 문제입니다. 도와줘도 고마운 줄 모르는 사람, 한번 거절하면 돌아서 버리는 사람, 부탁만 하고 인사조차 없는 사람. 이런 관계는 남보다 더 지칩니다. 예의는 지키되 마음은 덜 써야 합니다. 그게 노년을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지나친 친절은 무시를 낳고 과한 관심은 부담으로 되돌아옵니다. 적당한 선, 적당한 거리, 그 안에서 관계는 오래가고 상처는 줄어듭니다. 사람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나를 잃지 않는 거리입니다. 무조건 베푸는 것도 무조건 끊는 것도 답이 아닙니다. 내 감정이 상하지 않을 만큼만, 내 삶을 해치지 않을 만큼만 그 선을 지킬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누군가에게 서운했다면 그건 내가 너무 줬기 때문입니다. 받을 기대 없이 주는 건 사랑이지만 대가를 바라지 않으면서도 나를 해치지 않아야 진짜 지혜입니다. 모든 관계는 예의만으로 충분합니다. 정은 나를 믿는 사람에게만,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에게만 조금씩 내줘도 늦지 않습니다. 이제는 관계에 지치지 말아야 할 시간입니다. 관계는 삶의 양념이지 주식이 아닙니다. 그 한 끼가 내 감정을 무너뜨리게 둬선 안 됩니다. 노년은 잘 맺는 것보다 잘 끊는 것, 잘 덜어내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게 가능한 사람만이 정에 속지 않고 예의는 지키며 끝까지 고요하고 단단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손해봤다 생각하면 괴롭지만 배웠다 생각하면 평화롭습니다. 노년의 마음 편히 사는 여섯 번째 방법은 손해봤다 생각하면 끝, 배웠다 생각하면 평화입니다. 그때 그 사람한테 속지만 않았어도 내 노후는 달라졌을 겁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74세 남경자 씨는 아직도 밤에 눈만 감으면 그 얼굴이 떠오릅니다. 20년 지기 친구였던 이웃과 조그만 반찬 가게를 공동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자금 대부분은 남 씨가 됐고 가게 이름도 그 친구 이름으로 내줬습니다. 그 친구는 경영을 잘하니까 나는 믿었죠. 하지만 몇 달 뒤 친구는 돈을 들고 사라졌습니다. 정리도 없이 가게 문은 닫혔고 남은 건 남 씨의 통장에 찍힌 수백만 원의 마이너스였습니다. 친척들은 왜 그렇게까지 믿었냐고 비난했고 자식들도 그 나이에 뭘 하겠다고 덤볐냐며 핀잔을 줬습니다. 그날 이후 남 씨는 사람 만나는 걸 피했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자책, 분노, 후회가 뒤섞여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책에서 이런 문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당한 순간을 손해라고 생각하면 분노로 늙고 배움이라 생각하면 평화로 늙는다. 남 씨는 울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 사건을 끝난 일이 아니라 배운 일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남 씨는 다시 사람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조심스럽고 경계도 있었지만 그는 말합니다. 다시 속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예전처럼 무너지진 않을 겁니다. 배웠으니까요. 노년의 가장 위험한 독은 손해 감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평생 희생했는데 자식은 외면하고 돈을 줬는데 돌아오는 건 원망이고 정을 줬는데 되돌아온 건 무관심일 때 사람은 자신이 모든 걸 잃었다고 느낍니다. 그 순간부터 인생은 복구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감정은 끝도 없이 자신을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왜 그때 그 말을 했을까? 왜 믿었을까? 그런 회화는 잠도 사람도 삶의 의미도 앗아갑니다. 하지만 시선을 바꾸면 그 상처는 더 이상 독이 아닙니다. 손해본 게 아니라 배운 것이라면 그 경험은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사람을 너무 믿지 말 것, 돈을 빌려줄 땐 받을 생각 말 것, 기대는 기대일 뿐이라는 것, 그걸 배웠다면 당신은 절대 실패한 게 아닙니다. 노년엔 이미 다시 시작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수 하나, 상처 하나가 크게 남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이 복수의 시간이 될 수도 평화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손해봤다 여기는 순간 당신의 가슴은 복수와 한으로 가득 차고 그 분노는 결국 당신만을 갉아먹습니다. 반면 배웠다 여기면 그 기억은 당신을 지켜주는 지혜로 바뀝니다. 당한 것도 속은 것도 버림받은 것도 그 사람 인생의 문제입니다. 그 일을 나의 교훈으로 바꾸는 순간 당신의 노년은 더 이상 피해자의 것이 아닙니다. 배웠다는 사람은 다시 웃습니다. 그리고 같은 상황이 와도 더 단단히 자신을 지켜냅니다. 그 한 번의 상처가 평생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 상처는 끝이 아니라 변화의 입구입니다. 이제는 말하십시오. 나는 손해본 게 아니라 한 사람을 배운 것이다. 그 순간부터 당신은 진짜 마음 편히 사는 노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노년의 마음 편히 사는 세 번째 방법은 잘 늙는 게 잘 사는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할머니, 주름 너무 많으세요. 저라면 창피해서 밖에 못 나갈 것 같아요. 초등학생 손주의 말 한마디에 73세 이복순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웃으며 넘기려 했지만 그날 밤 거울 앞에서 얼굴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눈가와 입가, 목선까지 깊게 파인 주름이 마치 자신이 늙었다는 선고문처럼 느껴졌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지? 손떨림도 잦아졌고 계단을 오르다 숨이 차는 것도 부쩍 많아졌습니다. 그런 자신이 싫어졌고 외출이 두려워졌습니다. 예전에는 늘 화장하고 단정한 옷을 입고 외출하던 그였지만 이제는 편의점 하나 다녀오는 것도 머뭇거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계기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는 예뻤고 젊게 살았지만 결국 남은 건 병원 침대 위 얼굴뿐이었다. 이 씨는 거울을 다시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주름이 문제인 게 아니라 내가 그걸 창피해하는 게 문제였구나. 그날 이후 그는 염색을 멈추고 흰머리를 자연스럽게 정리했습니다. 진한 화장도 지우고 편한 옷을 입고 시장에 나갔습니다. 놀랍게도 사람들은 외모를 흉보지 않았고 오히려 할머니 분위기 참 좋다고 말했습니다. 이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잘 늙는 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멋진 인생이라는 진실을 많은 이들이 늙음을 수치로 받아들이고 감춰야 할 흠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주름을 펴고 머리를 검게 물들이고 젊음을 흉내내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끝에는 허무함만 남습니다. 왜냐하면 늙음을 부정하면 할수록 자신의 인생 전체를 부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잘 늙는다는 건 멋진 외모를 유지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고 거기서 만족을 찾는 것입니다. 흰머리는 살아온 날의 훈장이고 주름은 버텨낸 시간의 지도입니다. 그걸 감추는 건 내가 나에게 수고했다고 말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노년에 젊어 보인다는 말은 칭찬이 아닙니다. 그건 늙음을 잘 숨기고 있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반대로 당신 참 편안해 보인다. 그 나이에 멋있어요. 라는 말은 그 사람이 늙음을 당당히 품고 살아간다는 증거입니다. 늙음은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살아남은 자의 증거이고 지금까지 무너지지 않고 버텨온 생존의 결과입니다. 잘 늙는 사람은 그 자체로 주변에 평온을 줍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빠르지 않아도 단단한 삶의 무게가 느껴지는 사람. 그게 바로 나이 든 사람의 품격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젊지 않다는 이유로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늙음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입니다. 마음 편히 살고 싶다면 먼저 거울 속 늙은 나를 향해 이렇게 말해보아야 합니다. 고생 많았다. 지금 모습도 참 괜찮다. 그 말 한마디로부터 인생의 후반부는 달라집니다. 주름을 원망하지 않고 흰머리를 감추지 않고 느려진 걸음을 탓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평온한 노년을 살아갑니다. 잘 늙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잘 늙는 건 세상 끝까지 내가 나로 살아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 삶이야말로 누가 봐도 잘 살아온 인생입니다. 네 번째 방법은 자식 일은 자식 몫으로 넘기는 용기입니다. 엄마가 좀 나서서 도와주면 안 돼요? 결혼한 지 5년 된 딸이 손주 육아에 지쳐 전화해 왔을 때 74세 정화자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평생 자식 위해 희생해온 그였기에 거절하는 일이 죄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전을 부치고 김치를 담가 보내고 병원 데려다주고 돌잔치 준비까지 도맡아온 세월. 그런데 돌아오는 건 감사가 아니라 요구였습니다. 왜 이제 와서 빠지려고 해요? 결국 정 씨는 무릎에 물이 차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고 치료받는 병상에서도 딸은 불쑥 묻습니다. 퇴원하면 바로 애 좀 맡아줄 수 있어요? 그 순간 정 씨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자식 인생을 책임질 나이가 이미 지났다. 그런데도 스스로 내려놓지 못한 것이다. 퇴원 후 정 씨는 처음으로 딸에게 단호히 말했습니다. 너도 내 아이 엄마고 너의 인생은 내 몫이야. 엄마는 이제 내 삶을 살아야 해. 딸은 서운해했고 연락은 줄었지만 정 씨는 매일이 가벼워졌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글쓰기 수업을 듣고 공원 산책을 즐기고 혼자 영화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비로소 엄마라는 역할이 아니라 정화자라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노년의 마음 편히 사는 방법은 자식 일은 자식 몫으로 넘기는 용기입니다. 대부분의 부모는 끝까지 자식 일을 끌어안고 삽니다. 얘가 힘들어하니까 내가 아니면 누가 도와주겠어. 하지만 그 도움은 어느 순간 책임이 되고 그 책임은 점점 노인의 시간과 에너지를 침식시키는 족쇄가 됩니다. 자식은 스스로의 선택으로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삶을 꾸려갑니다. 그 선택의 결과를 부모가 대신 떠안는 건 사랑이 아니라 착각이고 결국은 서로를 병들게 하는 독입니다. 엄마가 없으면 우린 못 살아라는 말에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 당신은 또다시 남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삶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혹독합니다. 당신의 건강은 무너지고 관계는 왜곡되며 결국 자식도 부모도 지치고 멀어지게 됩니다. 자식의 문제를 자식에게 맡기는 건 차가운 무관심이 아니라 따뜻한 독립의 시작입니다. 자식에게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힘이 있습니다. 그 기회를 빼앗는 건 결국 자식의 인생을 가로막는 일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해줬습니다. 이제는 자식의 몫을 내려놓고 당신의 몫을 살아야 할 시간입니다. 부모의 자리는 뒷좌석입니다. 운전대는 자식이 잡아야 하며 당신은 이제 창밖 풍경을 여유롭게 바라볼 시간입니다. 도와주고 싶을 때마다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건 진짜 사랑인가 아니면 죄책감인가? 사랑은 때론 거절하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자식이 넘어질까봐 겁이 나도 그건 그들의 몫입니다. 그들이 일어나게 하려면 당신은 옆에서 기다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노년에 편안해지고 싶다면 먼저 자식 인생에서 한 발 물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그게 진짜 부모이고 그게 바로 진짜 나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노년의 마음 편히 사는 다섯 번째 방법은 다툼보다 침묵이 낫다고 여기는 지혜입니다. 저 며느리가 저러는 건 다 시어머니 탓이에요. 경기도 광명에 사는 75세 유춘자 씨는 자신이 친정까지 퍼준 아들네에게 이 말을 듣고 피가 거꾸로 솟는 걸 느꼈습니다. 며느리는 명절마다 늦게 오거나 안 오고 손주 얼굴도 보여주지 않으며 평소에도 인사 한마디 없이 지나갔습니다. 자식 뒷바라지를 다 해준 것도 억울한데 이제는 싸늘한 대접까지 받아야 하는 현실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과 며느리를 앉혀놓고 한마디 하려고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너희 정말 너무한다. 이게 사람이 할 짓이냐.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기 직전 남편의 유골함을 바라봤습니다. 생전에 성격이 불같던 남편은 갈등을 참지 못하고 자식들과 몇 년간 소식이 끊긴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골함 앞에 앉아 홀로 속삭이던 유 씨는 그때의 공허함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말하지 않기로, 따지지 않기로. 그날 이후 유 씨는 더는 다그치지도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들네가 와도 웃으며 맞았고 며느리의 무뚝뚝한 말투에도 미소로 받아쳤습니다. 자존심은 상했지만 대신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몇 달 뒤 며느리는 처음으로 손수 만든 반찬을 들고 왔고 손주는 할머니 무릎을 베고 잠이 들었습니다.
유 씨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맞서지 않아도 마음은 전해진다. 노년의 마음 편히 사는 삶은 이기는 삶이 아닙니다. 덜 상처받는 삶, 덜 부딪히는 삶, 그게 진짜 평온한 노년입니다. 다툼은 순간의 통쾌함을 줄지 모르지만 그 뒤에는 후회와 관계의 균열이 따라옵니다. 특히 가족과의 갈등은 노년에게 치명적입니다. 고립감을 심화시키고 자존감을 무너뜨리며 결국 삶의 의욕까지 앗아갑니다. 많은 노인이 내가 맞는 말 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맞는 말이 결국 사람을 잃게 만들었다면 그건 지혜가 아니라 고집입니다. 침묵은 비겁함이 아닙니다. 그건 삶을 지켜내는 무기입니다. 말을 삼키는 대신 평화를 선택하는 사람만이 노년의 고요함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식 문제, 며느리와의 갈등, 친구와의 오해. 그 모든 말하고 싶은 순간마다 이 말을 해서 내가 나아지는가 아니면 더 고립되는가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삶의 끝자락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말로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말을 아끼고 마음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노년의 마음이 무너지는 가장 흔한 이유는 말하지 말았어야 할 말을 한 뒤부터입니다. 한순간의 감정 폭발이 수십 년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건 순식간입니다. 이제는 말보다 침묵이, 주장보다 이해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내가 옳다는 사실보다 지금의 평화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아는 사람만이 노년을 품격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노년에 외롭지 않고 상처받지 않기 위해 필요한 건 많은 사람도 돈도 아닙니다. 바로 그 한마디를 참을 줄 아는 지혜입니다. 그 침묵이 당신의 노년을 지켜줄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6번째 방법은 매사에 정답을 찾지 않아도 되는 생각입니다. 왜 그렇게 사냐? 동네 모임에서 나온 한마디에 72세 김연자 씨는 그날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펑펑 울었습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조용히 지내는 그녀를 두고 누군가는 취미라도 가져야지, 노인대학도 다니고 그래야지, 손주라도 돌봐야 의미 있는 인생이지라며 끝없는 조언을 쏟아냈습니다. 김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혼자 책 읽고 뜨개질하고 가끔 음악 듣는 게 좋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녀는 자신이 잘못 살아가는 건 아닐까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가 틀렸나, 너무 조용히 사는 게 문제인가? 며칠을 앓다 결국 주민센터에 프로그램을 신청했지만 적응하지 못하고 중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같은 아파트 이웃이 말했습니다. 난 언니처럼 살고 싶어. 평화로워 보여서. 그 말에 김 씨는 처음으로 울지 않았습니다.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삶도 틀린 게 아니라 그냥 내 삶이었단 걸. 노년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건 외로움보다 나는 왜 이러지? 라는 자기 부정의 질문입니다. 사람들은 정답을 강요합니다. 이 나이에 이래야 한다. 이 시기엔 저렇게 살아야 한다. 하지만 삶의 정답은 없습니다. 특히 노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손주를 돌보며 활기를 찾고, 누군가는 고요한 방에서 책 한 권의 위안을 얻습니다. 누군가는 여행을 다니며 시간을 보내고, 누군가는 집 앞 텃밭을 가꾸며 하루를 채웁니다. 어느 쪽이 더 맞고 틀리고는 없습니다. 노년에 자꾸만 스스로를 비교하고 정해진 기준에 자신을 끼워 맞추려 하면 그 순간부터 인생은 무거워집니다. 나는 왜 자식이랑 안 친할까? 왜 나는 재산도 없고 손주도 안 찾아올까? 왜 남들처럼 바쁘게 안 사는 걸까? 이런 질문은 스스로를 파괴하는 고문입니다. 정답을 찾으려 하지 말고 그냥 오늘 내가 마음 편한 길을 선택했다면 그게 정답입니다. 남이 뭐라 하든 사회가 뭐라 하든 내가 웃고 내가 안심되고 내가 쉬는 방식이면 됩니다. 남의 기대에 맞추려 살다 보면 결국 나는 사라지고 남이 만든 틀 안에서 숨만 쉬는 노년이 됩니다. 그 틀은 의미라는 이름으로 포장돼 있지만 실은 자기 존재를 부정하는 올가미입니다. 이 나이에 자식이랑 자주 만나야 한다는 것도, 매일 외출하고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것도, 심지어 나이답게 살아야 한다는 말조차도 전부 남의 시선에서 비롯된 강박입니다. 노년은 정답을 버리는 시간입니다. 그때서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됩니다. 스스로를 몰아붙이지 않고 오늘을 그냥 이래도 괜찮다고 인정할 수 있는 순간 마음이 편안해지고 삶이 따뜻해집니다. 정답이 없다는 걸 받아들이는 건 게으름도 포기도 아닙니다. 그건 비로소 나답게 살아가는 선택의 시작입니다. 남들과 달라도, 예상과 달라도, 과거의 나와 달라도
지금의 내가 편하면 그게 정답입니다. 그 생각 하나로 노년의 무거운 짐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진짜 나를 만날 수 있게 됩니다. 말년 그냥 조용히 살고 싶다? 그렇다면 당신이 엮이는 사람을 제대로 가려야 합니다. 겉으로는 다정하고 친절해 보여도 그 뒤에 숨어있는 악의적인 의도를 간파하지 못하면 인생의 마지막 장이 무너집니다. 시기심, 거짓된 친절, 은근한 조종, 이런 인간들과 얽히면 당신의 평온한 일상이 순식간에 지옥으로 바뀝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노년에 잘못 엮이면 인생 꼬일 수 있는 첫 번째 사람은 헛된 자존심에 집착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과 엮이면 말년이 조용할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이 틀렸다는 말을 절대 하지 않으며 사소한 의견 충돌에도 분노를 표출합니다. 내가 누군데 나이를 어디로 보고 말하는 거야 라는 말이 입버릇처럼 붙어 다니고 자신의 체면 하나를 위해 주변 사람들의 기분과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 한 사람 때문에 모임은 깨지고 가족 간의 대화도 멀어지며 평생의 친구마저 등을 돌리게 됩니다. 이런 자존심은 진짜 자존이 아닌 허세와 고집의 집합체입니다. 도움을 받는 것도 자존심이 상한다고 거절하고 본인이 실수해도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노년에 흔히 벌어지는 병원 진료, 자녀의 조언, 동료의 충고조차 나를 무시한다는 망상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로 인해 건강을 악화시키고 좋은 관계를 망치며 결국 자신이 먼저 외면받는 존재가 됩니다. 하지만 본인은 마지막까지도 이유를 모릅니다. 왜 사람들이 멀어졌는지를. 노년에는 체면보다 관계가 중요합니다. 누군가와 편안하게 웃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야말로 진정한 자산입니다. 그런데 헛된 자존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 귀중한 시간을 끊임없이 갈등으로 바꿉니다. 나를 무시했어.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몰라서. 그래 같은 말을 반복하며 주변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이런 사람의 곁에 있으면 한마디 말조차 눈치를 봐야 하며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감정의 지뢰밭 속에 놓이게 됩니다. 정보 제공의 관점에서 보면 자존심에 집착하는 사람은 어떤 조언이나 정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최신 건강정보, 노후 자산관리, 기술 변화 같은 유익한 이야기조차 나는 옛날 방식이 좋아라며 거부합니다. 자식이 스마트폰 쓰는 법을 알려주면 내가 그걸 못하게 생겼냐고 화를 내고 병원에서 의사가 식단 조절을 권하면 나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살 거야 라고 말합니다. 이런 고집은 스스로를 외롭게 만들고 점점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한 어르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동네에서 말 한마디에 사람 잡는다는 소리를 듣던 인물이었습니다. 자식들이 어떤 제안을 해도 항상 내가 너보다 인생 더 오래 살았어 라는 말로 일축했고 친구가 조금만 덜 마시라고 해도 내가 술 못 마시게 할 사람이 어딨냐며 대놓고 화를 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자 자식들은 연락을 줄였고 친구들은 하나둘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이 중심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복지관에서 열리는 프로그램에 초대받았습니다. 처음엔 거들떠도 보지 않았지만 고립된 생활이 지겨워졌는지 슬쩍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강의 중에 강사가 고집부리면 관계는 멀어지고 사람은 떠나다라는 말을 하자 사람들이 모두 자신을 바라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식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고 친구들에게 요즘은 내 말이 맞는 것 같더라고 웃으며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 변화는 기적과 같았습니다. 연락이 끊겼던 딸이 다시 찾아왔고 함께 산책하던 이웃이 커피 한 잔을 건네며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야 사람 같아요. 그 말에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너무 지랄했지. 그 유쾌한 인정 하나가 말년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두 번째는 나이로 위세를 부리려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과 말년에 엮이면 하루하루가 피곤함의 연속입니다. 이들은 자신보다 어린 사람은 모두 하대할 수 있는 존재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너보다 몇 살 위인데 요즘 것들은 버릇이 없어라는 말로 대화를 시작하고 무슨 말이든 자기식으로 끝내야만 직성이 풀립니다. 상대가 맞는 말을 해도 나이가 어리면 무조건 틀렸다고 몰아붙이며 결국엔 예의 없다는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나이 많다는 이유 하나로 세상을 휘어잡으려는 태도는 주위 사람들을 지치게 만들고 결국엔 모두를 떠나게 만듭니다. 문제는 이들이 나이를 권위의 수단으로 삼으면서도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조언은 훈계처럼 내뱉고 잘못된 행동은 그땐 그게 맞았어라고 합리화합니다. 회식 자리에서 술을 권하고 거절당하면 요즘은 다들 예민해라며 타박하고 자식이나 후배에게 무례한 말을 해놓고도 내가 나이가 얼만데라고 버티는 모습은 주변을 숨막히게 만듭니다. 결국 이런 사람 곁엔 진심으로 대화하는 사람은 사라지고 겉으로만 인사하는 가짜 인연만 남게 됩니다. 나이는 존중의 이유가 될 수 있지만 권위의 무기가 되어선 안 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상호 존중이 중요한데 이들은 나이가 곧 권력이라는 구시대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떠나도 그 이유를 절대 모릅니다. 오히려 내가 너무 잘해서 사람들이 질투하나 봐라는 황당한 자부심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과 말년에 엮이면 어떤 모임에서도 긴장하게 되고 본인의 생각이나 의견을 꺼내는 것이 무서워지며 결국 침묵과 외로움 속에 갇히게 됩니다. 정보의 측면에서도 문제는 큽니다. 요즘의 변화는 빠르고 새로운 기술과 개념들이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나이로 위세를 부리는 사람은 이런 흐름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조건 옛날 방식이 최고라고 주장합니다. 최신 건강정보, 금융관리, 스마트폰 사용법 등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쓸데없는 거라며 무시하고 본인의 경험만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습니다. 어느 노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경로당에서 누구보다 목소리가 큰 인물이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도 몇 살이요? 나보다 어린애라고 말하며 말을 자르기 일쑤였고 어떤 이야기도 결국 자신의 무용담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바둑판에서 지면 내가 일부러 져준 거지. 음식이 맛없어도 옛날엔 이런 건 밥상에도 못 올렸다고 비아냥댔습니다. 심지어 자원봉사로 온 대학생에게 어디서 감히 나한테 반말하냐고 소리친 적도 있었습니다. 사실 그 대학생은 존댓말을 쓰고 있었는데 단지 목소리가 크다는 이유로 오해받은 것입니다. 결국 그 경로당에서 사람들은 하나둘 그를 피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프로그램 운영자도 분위기 흐리는 분이 계셔서 요즘 참여율이 떨어진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그 노인은 여전히 자신이 잘못한 줄 모르고 요즘 사람들 다 싸가지 없어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경로당 전체 분위기가 얼어붙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일 없는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인간은 말년에 주변 사람의 자존감을 갉아먹는 존재입니다. 자신이 아직도 뭔가 한다는 이유 하나로 은퇴했거나 일에서 물러난 사람을 아래로 봅니다. 요즘 뭐 하세요? 라는 질문 뒤엔 늘 비교와 비아냥이 숨어 있습니다. 나는 아직도 바빠 죽겠는데 그렇게 놀면 심심하지 않아요? 라며 상대의 삶을 하찮게 만들고 자기가 살아있는 증거를 남의 삶을 깎아내리는 데서 찾습니다.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어떤 대화도 모욕으로 끝나며 존재 자체가 초라하게 느껴지는 괴로운 시간이 반복됩니다. 노년기엔 누구나 일의 무게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일하지 않는 것이 게으름이 아니라 삶의 또 다른 단계입니다. 하지만 이 무시하는 인간은 일을 통해서만 자존감을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스스로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까 두려운 나머지 다른 이들을 깎아내려 자신의 우월감을 지키려 합니다. 본인은 열심히 사는 것처럼 굴지만 실제로는 허세와 두려움의 가면을 쓴 불안한 존재일 뿐입니다. 문제는 그 말들이 농담처럼 혹은 칭찬인 척 위장되어 다가온다는 점입니다. 그래도 취미라도 좀 가지셔야 할 텐데라며 잔소리를 던지고 아직 건강하신데 뭐라도 좀 하시지라며 무언의 압박을 줍니다. 그 말들이 반복될수록 은퇴한 사람은 점점 더 위축되고 자신의 삶이 쓸모없다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스스로 고립되고 무기력에 빠지며 말년의 삶이 활기를 잃게 됩니다. 사회적으로도 이런 시선은 치명적입니다. 은퇴자나 전업으로 지내는 이들을 무가치하게 바라보는 시선은 노년기를 불안하게 만들며 자존감을 붕괴시킵니다. 실제로 은퇴 후 우울감을 호소하는 이들 중 상당수가 사회적 평가와 타인의 시선에서 비롯된 상실감을 경험합니다. 나는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인가라는 생각은 자살, 충동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심리적 타격을 줍니다. 그 배경에는 바로 일 없는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한 어르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60대 후반에 조용히 은퇴한 후 평범한 일상 속에서 글을 쓰고 식물을 키우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네에 자주 보이는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비슷한 또래였지만 아직도 자잘한 부업을 하고 있다고 늘 떠벌리며 다녔습니다. 그 사람은 만날 때마다 그래도 뭐라도 해야죠.
집에서만 있으면 뭐가 되겠어요? 같은 말을 대놓고 하며 자연스럽게 무시 섞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넘겼지만 자주 마주치다 보니 스트레스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마트 앞 벤치에서 그가 또다시 요즘도 한가하시죠? 라고 물었을 때 그 어르신은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지금 한가하게 사는 게 내 인생 최고의 성취야. 바쁘게 살다가 드디어 여유를 얻었거든. 당신은 아직 그게 없나 봐요. 주변 사람들이 박수치며 웃었고 그 순간부터 상황은 역전되었습니다. 이후 무시하던 사람은 입을 다물었고 오히려 사람들은 은퇴한 어르신의 삶을 더 부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번째는 가족 또는 친구 사이를 교묘히 이간질하는 사람입니다. 이 인간은 말년을 조용히 보내고 싶은 사람에게 가장 위험한 존재입니다. 겉으로는 친절하고 관심 많은 척 다가오지만 실은 말 한마디로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고 갈등을 조장하는 교묘한 조작자입니다. 그 사람, 당신 얘기 그렇게 안 좋게 하더라. 그 집 자식들이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더라 같은 말로 씨앗을 심고 슬며시 뒤로 물러나 불꽃놀이를 구경하듯 싸움을 즐깁니다. 이들의 특징은 절대 정면으로 부딪히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언제나 나는 그냥 들은 말을 전달했을 뿐이라는 가면을 쓰고 온갖 분열을 만들어냅니다. 이간질은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감정을 찢어놓는 일입니다. 평생을 함께한 친구 사이를 의심하게 만들고 피를 나눈 가족 사이에 불신을 심어 결국 말조차 섞지 않게 만듭니다. 특히 말년에 이런 갈등이 생기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자존심이 세지고 시간이 많아진 만큼 감정도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사람을 가장 필요로 하는 시기에 사람을 잃는 비극이 벌어집니다. 이간질하는 사람은 그것조차 자기 탓이 아니라고 발뺌하며 다음 희생양을 찾아 떠납니다. 이들은 꼭 필요한 순간에는 사라지고 갈등이 생기면 중립인 척합니다. 실은 모든 불씨를 자신이 만들어 놓고도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입을 닫습니다. 당신은 배신감에 치를 떨고 누군가는 오해를 품고 멀어지며 진짜 나쁜 사람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계속 관계를 어지럽힙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타인의 관계를 망가뜨리는 데서 존재감을 느끼며 그 안에서 자신만의 우월감을 확인합니다. 결국 그 한 사람 때문에 평생 쌓아온 신뢰가 무너지고 모든 사람이 불편해지는 지옥 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간질은 대놓고 싸움을 붙이는 방식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소문을 가장한 진실 반, 거짓 반의 말로 사람의 마음을 찌르고 부드러운 말투와 친절한 미소로 상대의 경계를 무너뜨립니다. 나는 내 편이야 라며 다가오지만 실상은 모두의 편이 아닌 누구의 편도 아닌 사람입니다. 이렇게 포장된 독은 늦게 퍼질수록 치명적이며 결국 말년에 가장 소중한 인간관계를 망쳐놓습니다. 조용히 살고 싶은 사람에게 이런 인간은 최대의 재앙입니다. 한마을에 살던 두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친구로 지냈고 자식들끼리도 어울리며 가족 같은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미묘한 감정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작은 소문 하나였습니다. 그 할머니가 당신 손녀 예쁘다는 말 안 했대요. 오히려 남의 자식이 더 똑똑하다고 했다던데요. 라는 말이 돌았고 자존심이 상한 한 할머니는 서서히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후에는 그 집 자식이 당신한테 손 벌렸던 거 누구한테도 말 안 했으면 좋겠다던데요. 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그 모든 이야기를 전한 사람은 한 명이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말이 많고 어디에나 끼어드는 인물이었습니다. 문제는 모든 말에 나는 그냥 걱정돼서라는 멘트를 붙이는 습관이 있었고 아무도 그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두 할머니는 40년의 우정을 끊었고 마을에서는 세상에 믿을 사람 없다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 그 말 많은 인물이 또다시 누구의 얘기를 전하다가 실수를 해버린 것입니다. 결국 모두가 퍼즐을 맞췄고 이간질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이미 무너진 관계는 되돌리기 어려웠습니다.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말 많은 사람보다 무서운 건 친한 척 다 퍼뜨리는 사람이다라는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 사이를 찢는 건 칼이 아니라 말이며 가장 큰 상처는 오해가 아닌 교묘한 고의입니다. 다섯 번째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과 엮이면 말년은 연극 무대보다 더 피곤해집니다. 눈앞에선 언니 너무 좋아요. 라고 웃으며 손을 잡고 돌아서면 그 사람 진짜 왜 저래?
라며 혀를 차는 이중인격의 소유자입니다. 이들은 말 그대로 인간 위장술의 달인입니다. 겉으로는 친절하고 다정하며 늘 도와주는 척합니다. 하지만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 있고 본심은 칼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건 단순히 솔직하지 않은 수준이 아닙니다. 관계를 조종하고 감정을 기만하며 사람을 철저히 이용하는 전략입니다. 이런 사람의 가장 무서운 점은 그들이 진짜 진심처럼 행동한다는 데 있습니다. 상대방이 그 친절을 믿고 마음을 열면 어느 순간 뒤통수를 맞습니다. 칭찬은 비난의 서막이고 도움은 은근한 통제의 도구입니다. 나는 널 걱정해서 그러는 거야 라는 말로 접근하지만 그 속엔 시기, 질투, 경쟁심이 잔뜩 담겨 있습니다. 당신이 성공하면 입꼬리가 실룩이고 당신이 어려움을 겪으면 눈빛에 이상한 기쁨이 숨어 있습니다. 결국 곁에 두는 순간 당신의 감정은 조종당하고 일상이 피로로 가득 찹니다. 이들은 관계 속에서 늘 중심이 되려 합니다. 누구와도 친한 척하고 모두에게 잘 보이려 애쓰지만 그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정보를 쥐고 흔들고 싶다는 욕망입니다. 친한 척 다가와 사소한 이야기까지 캐내고 그걸 다른 사람에게 옮기며 자신의 존재감을 유지합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와도 진정한 신뢰를 쌓지 못하며 시간이 지나면 결국 모든 관계가 허물어집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은 거짓말보다 무서운 배신입니다. 당신의 말, 당신의 감정, 당신의 신뢰가 조용히 소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이 이미 큰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정보 제공의 관점에서도 이들은 위험합니다. 당신이 알려준 정보, 고백한 고민, 나눈 대화가 본인의 이득을 위해 사용됩니다. 아무한테도 말 안 했는데라는 말은 이미 거짓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당신의 이야기가 가십거리로, 흥밋거리로 전해지고 있고 당신의 이미지는 그들의 입에 의해 왜곡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곁에 두면 결국 자신도 신뢰받지 못하게 되고 말년의 인간관계는 불신과 경계로 얼어붙게 됩니다. 한마을에 다정하기로 유명한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인사를 잘하고 도와줄 일 있으면 제일 먼저 나섰습니다. 그래서 동네에선 정이 많고 마음 넓은 사람이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A 할머니가 B 할머니에게 그때 나한테 서운했다며? 라고 묻고 C 아저씨는 내가 그 말 했다더라? 며 어이없어 했습니다. 전혀 연결되지 않았던 사람들 사이에 오해가 생기고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 모든 소문의 진원지가 바로 그 다정했던 아주머니였다는 사실이 드러난 건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평소 조용했던 D 할아버지가 회관에서 회의 중에 말했습니다. 내가 지난번에 그분한테만 말한 얘기였는데 어떻게 다 퍼졌는지 모르겠네요. 그 순간 다정한 척했던 그녀의 얼굴이 굳었고 동네 사람들 모두가 눈치를 챘습니다. 그리고 퍼즐처럼 이어지던 이상한 소문들이 한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그 후로 그녀는 더 이상 웃으며 인사해도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친절은 남았지만 신뢰는 사라졌고 말년의 관계는 무너졌습니다. 그 누구보다 다정했던 사람이 그 누구보다 외로운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은 결국 그 양면성 때문에 모든 것을 잃습니다. 말년의 인간관계는 단순한 친절보다 믿을 수 있는 진심이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시기심에 눈이 먼 사람입니다. 이 사람과 말년에 엮이면 평온했던 삶은 순간적으로 지옥으로 변합니다. 겉으로는 친근하고 친절한 척하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는 불타는 시기심이 숨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 생겨도 그들은 당신의 성취를 축하한다는 말 대신 저 사람은 정말 잘 나가네라며 뒤에서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립니다. 당신이 성공할 때마다 그들은 마치 불편한 침묵을 흘리며 웃는 얼굴 뒤에서 속으로 악담을 퍼붓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시기심은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선 치명적인 사회적 공격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이들은 절대 자신의 시기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서 무슨 일이든 그 사람에게 하극상을 일으키려 하거나 은근히 그 사람의 성취를 깎아내리려 합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들의 시기심은 의도적이고 교묘하게 관계를 파괴합니다.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게 그 사람은 이런 걸 잘하는 것 같아라는 말로 시작하지만 점점 그 사람이 더 이상 잘 보이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무심코 흘린 한마디가 고의로 던진 불씨가 되어 당신의 신뢰를 조금씩 갉아먹고 점점 더 큰 갈등으로 번지게 만듭니다.
시기심에 눈이 먼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당신의 기쁨과 성공을 자기만의 손실로 해석합니다. 그들은 내가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전에 먼저 그 자리를 차지하거나 내가 놓친 기회를 가로채려 합니다. 성공이 아니면 실패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방해를 놓습니다.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그녀는 평생을 일하며 자식들을 키웠고 어느 정도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가까운 친구가 있었지만 그 친구는 점차 할머니의 삶을 질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할머니의 아들 중 한 명이 집을 새로 사는 바람에 갈등은 심화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마치 할머니가 자식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주는 것처럼 느꼈고 나중에는 자꾸만 너희 아들만 그렇게 잘 되면 좋겠냐? 며 할머니를 자주 비판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그 친구에게 왜 자꾸 나에게 그런 말을 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당황하며 그게 아니야. 나는 그냥 내가 너무 자랑하는 것 같아서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친구의 말 속에서 날카로운 시기심이 숨어 있다는 걸. 그 친구는 할머니의 자식들이 잘 되는 걸 보며 계속해서 자기가 못 얻은 것을 그들의 탓으로 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할머니는 그 친구와의 관계를 정리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친구와의 관계를 끊은 후 할머니는 평온한 마음으로 남은 일상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시기심에 눈이 먼 사람을 가까이 두지 않았습니다. 끝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영상 중간중간 화면 아래에 소개되거나 영상 설명란에 있는 제품을 누르시면 쿠팡으로 연결됩니다. 이렇게 쿠팡으로 연결된 후 아무 물건을 사셔도 제 채널에 약간의 수익이 발생하오니 앞으로 쿠팡에서 물건을 구입할 경우 이런 식으로 구입해 주셔서 본 채널에 간접 후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